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 1997년 2월 13일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북경시 조양구 살리툰 소재의 대한민국 영사관 건물로 탈북해서 의거월남했던 황장엽 전 국제비서와 그와 함께 동행했던 김덕홍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년 전에 시사저널에서 오종탁 기자라는 분께서 이분들을 취재한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그 시사저널 이야기와 함께 그 김덕홍과 황장엽 선생을 최초 접견하고 그분들의 안전 호송을 담당했던 제가 이 언론사 시사저널지에 올라와 있는 김덕홍 선생의 최후의 호소라고는 이 마지막 이분의 이 목이 넘어가는 최후의 이 호소의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그 황장엽 김덕홍 선생의 안전호송을 책임졌던 현장 요원으로서 이분들의 이런 석연치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지켜보면서 당시 이분들의 안전을 책임졌던 현장 호송 요원으로서 심대하고도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사죄의 말씀, 제가 어떻게 사죄를 드린다 하더라도 현장 요원에 불과했던 제가 무슨 사죄의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당시 이분들의 호송을 담당했던 그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장 권영해, 그리고 해외차장 이병기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황장엽 동지의 이 망명과 관련한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황장엽 선생을 만나서 조석으로 식사를 갖다 드리면서 황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법 있었습니다. 가장 간명하게 취약해서 말씀드리면 북에 대한 생각을 우리 젊은 양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황장엽 선생께서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저의 대답은 그러했습니다. 이북은 우리하고 피부 색깔도 같고 머리카락 색깔도 같아서 동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우상교에 의해서 거짓으로 통치되어 온 왜곡된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예 집단으로 변해버린 인류 최악의 노예 사회이다.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때문에 북은 섬멸해야 될 대상이지 무슨 대화나 화해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 비서께서는 야, 젊은 양반께서 우리 이북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구만 하면서 하는 얘기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자들은 대단히 겁이 많은 인간들이다. 때문에 가장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최상의 무력, 그 앞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똥오줌이 쌀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무력을 갖고 있을 때만 북한의 김정일이라고 한 놈하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젊은 양반 그 생각 편치 마시길 바라오 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당신과 같은 젊은 이런 용맹한 전사들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참 위안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북경 영사부 안에서 상당 기간 같이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김덕홍 씨와는 제가 마치 의형제 맺듯이 제가 삼촌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김덕홍 선생의 그 바라는 바를 도와드리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 뛰고 있는 우리 공작관들의 바램과 희망사항과는 달리 정권이 김대중으로 바뀌어지면서 회사 이름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와해, 모략, 이간책동이 벌어지면서 결국 2010년 10월 10일 황장엽 선생은 결국 이 생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이 김덕홍 선생 역시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국민들께 전달드리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전달드리게 됐냐면요. 이분들을 우리나라에 모시고 올 때는 이 평화 통일을 해보겠다고, 조국 통일을 해보겠다고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 차원에서 이분들의 뒤를 뒷바라지 해주겠다, 백업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을 뒤집어서 이분들의 거룩한 삶을 욕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으로 이제는 이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런 김덕홍 선생과 갖고 있었던 원래 약속을 뒤집어 버리면서 이분들의 속을 파 뒤집었다는 점, 이 점을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김덕홍 선생이 보니까요, 이 김길선 씨라고 하는 여성이 계시는데 이분을 아마 비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길선 씨를 통해서 밝히는 그 근황이나 심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회복된 명예를 살아있는 동안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또 뒤집혔다.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신 고 황장엽 전 북한교회의 노동당 비서의 망명 동지였던 김덕홍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이 어느덧 8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8년 전에 회고록을 출간을 한 바가 있죠. 아마 나는 그 자유인이다, 이런 책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정말 구구절절히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 김덕홍의 마음의 흉금에 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2월 12일 황장엽 전 비서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김덕홍 선생은 망명한 뒤에 진보 정부의 집권기마다 고초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반복되는 외면, 무시에 이제는 더 이상 동요받지도 않는다라는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득도를 한 사람의 마음의 평온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덕홍 선생은 2004년도 자신의 여권 발급을 거부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고 3년 6개월 뒤에는 최종적으로 승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겼다는 기쁨도 잠시 김덕홍은 다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때부터 쭉 쌓여온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건강 악화로 당당했던 체구가 몰라보게 줄어들었고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청각이 거의 소실되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현재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1997년 2월 북경에서 최초로 만났을 당시 김덕홍은 저와도 팔씨름을 해서
이길 만큼 힘이 있었고, 그리고 젊어서부터 기계체조, 평행봉, 각종 운동을 통해서 단련된 김덕홍 선생의 몸은 마치 20대 청년들보다도 더 단단하고 강건했던 점을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김덕홍 선생은 국책연구기관 고문직에서도 해촉이 되었고, 전담 경호팀이 축소되는 등의 이런 모멸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이 시사저널에서도 이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건강상 타인을 만날 형편이 못 된다, 허락한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이런 응답이 돌아와서 시사저널에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선생을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은 김길선 씨입니다. 이분은 금년도 69세로서 1997년 탈북을 했고요. 그리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지금 24년째 김덕홍 선생의 비서이자 직위로서 김덕홍의 옆을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그녀는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고전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북한 제2자연과학원, 현재 국방과학원의 산하에 있는 제2자연과학출판사 정책편집부 기자로 17년간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전 비서나 김덕홍 전 부실장과는 김일성대 재학 시절부터 익히 알던 사이라고 합니다. 김길선 씨는 1999년 1월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에 황장엽 전 비서의 비서 역할을 담당한 몇 달을 제외하고는 김덕홍 전 부실장과 함께해 왔었습니다. 2015년 김덕홍 부실장의 회고로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출간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 역시 김길선 씨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가에 거주 중인 김덕홍 부실장 거동과 대화가 힘든 와중에서도 이 김길선 씨를 소통하면서 취재에 응했다고 합니다. 팔순을 훌쩍 넘긴 노망명객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호소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지방 모처에서 김길선 씨를 만나서 이 김덕홍 전 부실장의 소리 없는 절규를 아래와 같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전 부실장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비상근 고문직에서 해촉이 되고 그의 전담 경호팀 규모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덕홍 선생의 직접적인 말씀은 2008년 1월 여권 발급 소송 승소 이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더 몸이 수척해졌다. 청력을 잃어버리다 보니 말이 어눌해졌고 글도 잘 쓰지 못한다. 환경적으로는 나오던 급여가 끊어졌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무엇보다 회복하였던 명예를 또다시 빼앗긴 점이 어처구니가 없다. 자, 그런데 이 명예를 또 빼앗겼다는 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김덕홍 전 부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전신인 통일정책연구소 상임 고문직을 박탈당한 바 있었습니다. 지위와 대우, 즉 명예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명박 정부 때도 명예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월에야 김덕홍 전 부실장은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하면서 북한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복된 명예만은 가슴 깊이 안고 가겠다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4년 명예 회복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김덕홍 전 부실장이 건강상으로나 나이상으로 더 늦게 되면 명예 회복이 영영 어렵겠다는 생각에
2014년 7월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2달 뒤 마침내 정부로부터 명예회복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김덕홍 전 부실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를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명예보장 약속을 파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로 인한 김덕홍 선생의 낙심이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외면과 무시, 무관심 속에 이미 오랜 시간 직책 없이 살아왔다 되도록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김덕홍 전 부실장의 입장입니다. 앞서 황장엽 전 비서와 김덕홍 전 부실장은 망명을 결행한 다음 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황 전 비서와 김 전 부실장의 민간 차원 대북 사업을 지원하고 신변 안전을 보장하며 황장엽 전 비서에게는 장관급, 김덕홍 전 부실장에게는 차관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 현재 국정원이죠. 이 국가안전기획부 산하에 황장엽 전 비서를 이사장으로, 김덕홍 전 부실장을 상임 고문으로 하는 통일정책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저도 역시 현직으로 있으면서 아침으로 출근하면서 산책하고 있는 황 비서 동지나 아니면 김덕홍 전 부실장 동지를 반갑게 만나서 아침에 인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 그랬지만은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김영삼이라고 하는 이 헛껍데기, 머리가 텅텅 비어버린 저질 수준의 정치건달 양아치 수준을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들은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신변안전 보장만 남겨놓고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배경에는 정상회담 등 남북 해빙 무드가 있었고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 북한 평양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게 됩니다. 김덕홍 전 부실장은 한국의 언론은 연일 남북 정상회담 보도를 쏟아낸 한편 김정일의 언행을 놓고 파격적이라니 혹은 식견 있는 지도자라느니 열을 올리고 있었다면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입이 터지게 웃는 모습 등이 생중계될 때는 온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이 신기루에 함몰되는 듯 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장면은 2007년에 노무현과 김정일, 그리고 2018년에는 문재인과 김정은 간에도 이러한 거짓과 사기의 만남이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황장엽 전 비서는 김덕홍 부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북한 정권의 기만성, 한반도 문제의 본질 등을 폭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황장엽 전 비서가 명예회장으로 김덕홍 전 부실장이 초대 회장으로 있던 탈북자 동지회의 월간 소식지 민족통일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김덕홍 부실장은 중국 내의 비밀 라인을 가동해서 정상회담에 관한 북한 내부 문건도 입수하여 언론에 전달하였습니다. 햇볕 정책에 타격이 될까 우려했던 김대중은 2000년도 11월 민족통일 발간을 중지시키고 황장엽 전 비서와 김덕홍 전 부실장에 대해서 첫째, 언론인, 정치인 접촉 금지, 또 외부 강연 금지, 그리고 책 출판 금지, 민간 차원의 대북 민주화 사업 등을 하지 못하는 금지 등을 강제로 억압하였습니다. 아울러 황장엽 전 비서와 김덕홍 전 부실장의 미국 방문 문제가 대두되게 되자 통일정책연구소 직책을 박탈하였습니다. 김길선 씨든 김덕홍 전 부실장의 비서이자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민족통일 편집장으로 당시 상황을 모두 같이 목도한 산 증인입니다. 김덕홍 부실장이 망명한 후에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만큼 저항도 많이 받았을 시기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어찌나 압력을 가했는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위세도 대단했던 탈북자 동지의 사무실이 며칠 새 폐업한 것처럼 썰렁해졌다. 국정원은 김덕홍 전 부실장에게 북한에서 김덕홍이 탈북자 동지회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니 동지회를 살리고 예산을 받고 싶으면 당장 회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김덕홍 전 부실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황장엽 전 비서와 김덕홍 전 부실장이 방미를 감행할 경우 암살을 사주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였다고 하죠. 직책 해임 조치의 경우 여론의 역풍으로 번복이 됐지만 이후 노무현 때 되니까 기어이 이와 같은 만행을 실천을 하고야 맙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요, 이 국정원이라는 곳이 이 양심이나 도덕성도 없이 그저 정권의 부침에 의해서 김대중 같은 저 간첩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김대중과 이종찬이 시키는 대로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직에 올라가게 되니까 역시 그때도 노무현과 같은 좌익 세력들의 그 입김에 맞춰서 알랑거리고 교원영색과 아부로 해왔던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부터 황장엽 전 비서는 김덕홍 선생과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이간책동으로 말미암았다고 봅니다. 즉 국정원의 회유가 주요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은 황장엽 전 비서를 향해서도 황장엽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을 전개해 옵니다. 황장엽 비서도 초반에는 격분하면서 국정원을 적으로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황장엽 전 비서에게 인간 중심 철학 연구소 설립하도록 회유하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던 황장엽 비서는 국정원이 자신과 김덕홍 부실장의 미국 방문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자신감을 얻었는지 언젠가부터는 인간 중심 철학에 관한 개인 연구소 설립과 방미 문제를 두고 흥정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황장엽 비서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집대성한 인간 중심 철학은 북한에서 통치체제의 근간인 주체사상으로 전형이 되었습니다. 황장엽 비서 역시 망명 직전까지 노동당 주체사상 담당 비서로 일을 하면서 북의 세습 독재 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김덕홍 실장은 주체사상을 놓지 못하는 황장엽 비서에게 북한 정권을 만든 주체사상을 가지고 연구소를 차려 후대 양성까지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일신의 집착과 야심을 북한 자유화란 대의명분이 걸린 방미 문제와 흥정한 데 대해 훗날 북한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을 하였고 이러한 일갈은 마지막 설득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장엽 비서는 2002년 방미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황 비서와 김 부실장은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를 상호간 확인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 개혁 개방을 실현하고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자는 두 사람의 뜨거운 결의는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황장엽 비서는 8년 뒤인 2010년 10월 10일 세상을 떠났고 그가 방미와 망명 동지를 등진 대가로 얻은 인간 중심 철학 연구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김덕홍 부실장은
별 볼일 없는 사람, 황전비서와 망명하지 않았다면 특별 보호 대상이 아닌 일반 탈북민과 같다는 등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홀로 꿋꿋이 신념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는 국내외 인사들과 수없이 접촉하며 자문, 기고 활동 등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김덕홍 선생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때 소중한 인연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의 해외에서 온 각계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김덕홍 부실장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며 서울 변두리의 7평 남짓한 사무실을 스스럼없이 방문해 주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김덕홍 전 부실장은 북한 정권의 본질, 협상 전술, 핵 등 대북 문제에 관해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김덕홍 부실장이 북한 자유해방의 여정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사실은 20년 넘게 지켜본 김길선 씨 역시 틀림없이 증명할 수 있다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덕홍 부실장의 정보력과 식견에 매료되어 아예 황장엽 비서 말고 김덕홍 부실장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밝혀온 해외 인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황장엽 비서는 구소련의 해체, 동구권 몰락 과정에서 끝내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 사상가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그들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김덕홍 부실장은 황장엽 비서를 설득해 함께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결별했지만 하늘에서는 절대로 형님, 이때 형님은 황장엽 전 비서입니다. 형님 손을 놓지 않고 지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다고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는 이 김덕홍 부실장의 직책도 빼앗아버리고 여권 발급도 거부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고립무원, 김덕홍 선생을 도와준 손길이 거의 없었다 하겠습니다. 김덕홍 선생은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고 미국 방문 여권을 받기 위해서 국회와 법조계는 물론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서신과 진정서 수백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질의서, 서신을 보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이 관계기관들,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외통부, 현 외교부죠. 또 국가인권위원 이런 데서는요. 답변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 공직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나 된다는 이 국회의원들은 답변이 있었을까요? 이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300명 모두에게 진정서를 전송했지만 허사였다고 합니다. 김덕홍 부실장은 지금도 이것들을 묻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가 황장엽 전 비서를 설득하고 대동해서 망명하였을 때 당시 한국정부 김영삼 정권은 분명하게 북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간 차원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김덕홍 부실장은 그 약속이 대통령 개인이 아닌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에서 살기를 염원하는 이 나라 국민의 약속이자 의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치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고 이 나라 국민의 분명한 염원이지 않겠는가? 왜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망명했던 이 사람의 절규가 그토록 무시당하고 외면됐던가 라면서 다시 한번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김덕홍 선생의 입장이다 하겠습니다. 진보 정권 하에 국가정보원과의 악연도 끝나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김덕홍 부실장은 일찍이 그러한 부류들과 거래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역사는 돌고 돈다. 만약
북한 자유화 후 재판이 열리게 되면 누가 피고인석에 앉을까 상상을 해본다 합니다. 당연히 북한적을 수복하고 이 북한 지역 자유화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국가정보원 출신의 원장들은 대부분 그 역사의 심판장, 재판장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김덕홍 선생의 생각은요, 국제사회에서 극구 반대하는 핵, 미사일 보유 야망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붕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시대로의 회기로도 체제를 지켜낼 수 없게 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농경사회로 가서라도 체제 유지, 영구화를 추구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수레바퀴는 한순간도 시간을 역행해서 거꾸로 간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덕홍 선생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김덕홍 선생은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힘을 모두 소진을 해버렸습니다. 요즘은 말씀도 거의 하지 않고 그저 10개 미소를 띠며 웃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답답함과 울분 대신에 주어진 능력 범위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을 품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매우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터져나가는 소식입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행했던 자랑스러운 일들이 북녘의 지기들과 주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덕홍 선생은 밤마다 꿈길을 더듬어 북한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97년이니까 벌써 26년 전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망명했던 당일날 김덕홍 선생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은 시가 있습니다. 백화만발한 화창한 봄날을 앞당기려는 이 나그네의 마음 알아준다면 먼 길 떠나는 이 나그네 발걸음 가볍게 끝내고 봄날의 나비와 같이 기어이 돌아올 것이니. 사실 이것도 제가 당시 살리톤에 있던 대한민국 영사부에서 이 덕홍 삼촌이 직접 썼던 이게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는 나그네의 심정 이러는 시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김덕홍 선생께서 쓰신 이 시를 보면서 저 또한 인간으로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이렇게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김덕홍 씨가요. 그런데 이런 김덕홍을 버려버린 대한민국 정부. 자, 김영삼 정부 참 그 빌어먹을 정권인데 김영삼이 이은 김대중 이 간첩 정권. 그리고 이어진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종북 좌익 정권. 그리고 흉내를 내던 가짜 기회주의자들. 누구죠? 이명박 정권들이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렸던 박근혜 정권. 심지어 노무현 정권 때 사람까지 불러다 썼던 그런 어리석음을 보냈던 박근혜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헌납하려고 했던 누구? 문재인. 이런 자들의 참 이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이 김덕홍과 같은 이 걸출한 영웅은 그 영웅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저열하고 비겁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이 가짜 정치 몰입애들, 건달들, 양아치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소외를 당했던 것입니다. 김덕홍 선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1939년 1월 22일 북의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고급중학교,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죠. 졸업 당시만 해도 소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서
김일성대 입학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군 입대를 선택을 합니다. 1958년 9월부터 1961년 8월까지 조선인민경비대 제3일 구하나 부대에서 평양 감옥과 보통강 임시 감옥 수감자들의 일상과 노역을 감시 관리했었습니다. 김덕홍 선생은 충실히 복무한 끝에 대입 재도전에 성공을 했고 부대의 정치부장의 도움을 받아 1961년 9월 김일성대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입학 1년 만에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식의 계급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 일꾼이 되어 나라와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목표를 접게 되었습니다. 1965년 8월 김일성대를 졸업한 김덕홍 선생은 동대학 직원으로 진로를 정하고 지도원과 책임지도 교원, 부부장 직책을 거쳐며 16년간 김일성대학에서 재직했었습니다. 그중 14년은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가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있던 기간이고 김덕홍 씨는 사업 추진과 일 처리에서 파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무행정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한편으로 입신 출세 관문인 김일성대에서 북한 엘리트 사회를 면밀하게 관찰을 했으며 김일성의 일가 인척 다수를 직접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1974년 2월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년 뒤 노동당 중앙위원회 내에서 주체사상 연구소를 신설하면서 출신 성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과 신뢰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하고 이론 수준이 높은 인텔리들로 연구소를 꾸려라 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소장으로서 황장엽 비서를 임명했고 황 전 비서는 김일성대에서 눈여겨본 김덕홍 부실장을 즉각 호출했습니다. 김덕홍 부실장은 1981년 10월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서기 부과장급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1994년 4월부터 정치망명 직전까지 3년 동안 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그는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16년 가까이 머물며 체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김덕홍 부실장이 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으로 있을 때에는 북한 내부 경제난이 극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외화 조달 업무도 담당하며 19차례에 걸쳐 북한과 중국을 오고 갔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북한 경제의 한계와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뜻을 공유하는 당내 동지들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망명을 결행하는 데 있어서는 1996년 2월 황장엽 전 비서의 러시아 모스크바 강연이 기폭제가 됐고 황장엽 전 비서가 주체 사상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아닌 내가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이 북한 요원들을 거쳐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김정일의 태도가 냉랭해지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황장엽 전 비서는 최측근인 김덕홍 부실장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김덕홍 부실장은 노동당 내부는 물론 한국 쪽 인맥까지 총동원하여 황장엽 전 비서의 망명 공작을 실행했습니다. 막판에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남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황장엽 비서의 단호한 요구를 수용하여 북한 체제와 가족을 등지고 1997년 2월 12일 한국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황장엽 비서는 75세, 김덕홍 부실장 59세였습니다. 김덕홍 부실장은 당내 직위들도 조선, 즉 이 조선은 북한 세습 독재 체제의 근간을 구성한 그것을 먼저 한 사람들이 폐선, 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만든 사람이 배도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이런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황장엽 비서를 데리고 남한으로 갈 것을 강곡하게 그 동료들도 권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에 있는 엘리트들도 생각이 건전합니다. 이 김씨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이 빨리 끝을 내야 된다는 것도 지금 북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황장엽 비서의 망명을 직접 계획하고 준비할 때 황장엽 비서와
동의할 것을 결심을 했고 이때 이미 개인의 삶을 포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북에 있는 동지들이 북한의 자유화에 희망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이 진심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분들을 말살시키고 억압한 김대중 정권의 그 만행과 또 노무현 정권의 그 잔인함과 살육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보복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7년 4월 20일 황장엽 전 비서와 함께 한국 땅에 도착한 김덕홍 선생은 국정원 산하 통일정책연구소 현재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상임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통일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은 황장엽 전 비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통일정책연구소의 직책을 노무현 당시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어서 김덕홍 선생은 2004년 6월 달에는 여권 발급조차도 거부를 당합니다. 당시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 초청을 받고 여권을 신청했는데 정부에서는 황장엽은 미국에 보내도 김덕홍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간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나서야 겨우 여권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김덕홍 선생은 몸이 극도로 건강을 잃게 됩니다. 정부에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덕홍 선생에게 명예회복 인증서를 건네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비상근 고문직을 부여했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이 문재인 간첩 문재인 정권에 또 한 번 더 김덕홍 선생을 해촉해 버렸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젊은 날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저 개인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러한 그 김덕홍 황장엽 선생이 되겠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만나 뵈었을 때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해보니까 황 전 비서께서 몸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그 가을에 말라버린 낙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도 못 돼서 황장엽 비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2010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덕홍 선생께서도 지금 올해쯤 벌써 연세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90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의 도리는 최소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김덕홍 선생님을 좀 조만간에 가능하다면 좀 찾아뵙고 제가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서 정말 100배 사죄를 하고 또 정말 더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김대중 시절에는요 이 김대중에 대해서 아마 그 저희 국정원 안에서도 야, 저 개자식 말이야, 저 짐승만도 못하는 저 북한 간첩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됐어요. 다들 쉬쉬하고 특히나 이 전라도 출신 아이들은 그야말로 우리 DJ 선상님의 시기가 왔다고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그 까불고 있었던 게 바로 김대중의 5년이었죠. 그러면서 황장엽과 김덕홍은 처절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파멸의 그 압박을 당하게 되었고 진정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황장엽 비서와 이 김덕홍 전 실장님에 대한 이 얘기는요,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아마도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아마 목이 달아날 사람이 여러 명 나올 거예요. 자, 지금 국정원에서 좀 겁을 먹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까봐 무슨 뭐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을 했다고 이렇게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가 저를 고발을 해놨는데요.
자, 고발을 했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 자료를 경찰서에 갖다 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재판장에 꼭 좀 한번 세워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김기현 원장은 이전의 정권의 국정원장들이 그렇게 비겁하고 비루하게 놀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황장엽 동지와 김덕홍 동지를 모시고 왔던 이 최수영이라고 하는 현장의 공작관을 한번 나를 법정에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가 법정에서 증언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제발 좀 나를 불법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하는 거짓된 논리를 씌워서라도 나와 김기현 당신이 법정에서 한번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한번 똑바로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